이번 시간에는 슈퍼비전과 컨설테이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원적으로 본다면 위에서 보다 이렇게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슈퍼비전. 그렇기 때문에 이 어원상으로 이렇게 본다면 슈퍼 그리고 비전 위에서 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시, 통제와 같은 다소 부정적 어감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슈퍼비전 위에서 보다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원적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행정적 통제의 개념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래의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행정적 슈퍼비전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날에는 이 어원적 접근의 슈퍼비전의 현대적 의미는 이제는 통제에서 이제는 원조 또는 멘토의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때 종래는 감시나 감독이나 통제와 같은 이런 행정적 슈퍼비전만 있던 것이 이제는 그에 대한 클라이언트들이 증가하고 또 그러면 사회복지에 관련된 이런 영역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그에 빌려는 기존의 지식이나 기술만을 가지고는 실천을 이끌어갈 수 없는 그 한계가 도달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이 늘어난 영역이나 대상에 대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칠 필요도 상급자에게는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교육적 슈퍼비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숫자의 능력 증가에 비해서 소위 클라이언트의 증가율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로 인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이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이런 스트레스, 그것을 풀어줄 필요도 등장한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지적 슈퍼비전과 같은 심리적 상담 영역이 바로 슈퍼지 영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 개념을 보면 슈퍼비전이란 사회복지 조직의 직원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지식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에서 이제는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원조의 개념으로,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멘토의 개념으로 전환된 것을 이렇게 슈퍼비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비전의 3번의 지시. 슈퍼비전의 지시는 중간관리자이다. 슈퍼바이저는 중간관리자이다. 또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에게도 책임을 지지만 행정가 양쪽에서 다 책임을 진다. 행정가와는 달리 슈퍼바이저는 기관 내 작업 환경,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 등과 관련되어 있다.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간접적으로 접촉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좋고 거기 슈퍼바이저의 자질과 조건이 나와 있는데 가벼운 것 같지만 우리가 문제가 나오니까 보셔야 됩니다. 풍부한 자질. 거기 보면 슈퍼바이저의 자질에서 풍부한 지식 쓸까요? 슈퍼바이저의 자질. 여기는 당연히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풍부한 지식.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보면 풍부한 지식, 다음에 실천 기술. 써보세요. 실천 기술. 그리고 접근 용이성. 1번, 2번을 가지고 11을 걸사 놓았지만 접근 용이성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진지한 자세. 약간 감성적 표현이지만 진지한 자세. 진지한 자세에도 역시 우리가 중요 표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솔직성. 그리고 긍정적 보상. 이 포지티브 리워드라는 단어는 긍정적 보상, 어쩌면 적극적 보상. 적극적 보상이라는 말이 오히려 어울리는 해석이겠는데 긍정적 보상이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슈퍼바이저는 이러한 자질이나 또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여기 보면은 어원, 1, 2 이렇게. 그다음에 슈퍼비전의 유형.
슈퍼비전의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어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본래의 슈퍼비전, 행정적 슈퍼비전. 다음에 교육적 슈퍼비전. 그리고 심리적, 지지적 슈퍼비전. 이렇게 우리가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정적 슈퍼비전은 행정적 상급자로서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슈퍼비전은 바로 행정적 슈퍼비전. 동네에 있던 것처럼 감독, 감시, 감독, 통제 못지않게 어떤 지원, 관리 이런 역할도 하는 것이 행정적 슈퍼비전. 그다음에 교육적 슈퍼비전은 바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교사의 지위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슈퍼비전은 바로 이런 교육적 슈퍼비전. 그에 비해서 상담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선 지도자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을 돕는 것은 지지적 슈퍼비전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슈퍼비전의 방법 모델, 왓슨이 제시한 슈퍼비전의 방법 모델에서는 1대1로 하는 개인적 슈퍼비전, 개인 교사 모델이 있고, 또 그러면 업무자와 상담인 간의, 업무 담당자와 상담인 간의 관계로 슈퍼비전을, 업무 받으면 구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케이스 상담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집단 슈퍼비전도 있고, 동료 사회복지사가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면서 돕는 동료 집단 슈퍼비전도 있고, 그다음에 두 업무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가 쌍방교환으로 슈퍼비전을 이끌어가는 것은 직렬 슈퍼비전이라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구성원들이 팀을 구성해서 슈퍼비전을 이끌어간다면 팀 슈퍼비전이라고 한다. 이러한 슈퍼비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단 슈퍼비전 좋고, 다음에 컨설테이션에 대해서는 출발은 그렇습니다만, 컨설테이션은 거기 개념을 보겠습니다. 컨설테이션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새로운 행정적 과정의 하나로 슈퍼비전을 한 종류로 볼 수 있으나 그 과정은 독립된 과정이다. 컨설테이션이란 단어 자체가 자문 아니겠습니까? 자문. 어떤 업무에 있어서 능력이 있고 배려가 깊은 한 전문가가 행정적 권력 없이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을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을 하는 활동이다. 자, 거기에 보시면 행정적 권력이 없이, 여기다 적겠습니다. 컨설테이션과의 비교. 컨설테이션과의 비교를 보면은 슈퍼비전과 이 슈퍼비전. 컨설테이션. 자, 거기에 여러분 중요 표시할 것은 바로 차이점에 나와 있는데, 바로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비전은 행정적 권력 관계, 행정적 권력 관계가 존재하지만, 여기는 행정적 권력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그 때문에 슈퍼비전은 수직적 관계라고, 이렇게 수직적 관계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 슈퍼비전이 있으니까. 여기는 그에 비해서 여기는 수평적 관계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비전은 바이저 요청으로 시작이 되지만, 컨설테이션은 슈퍼바이지, 도움을 받는 측, 도움을 필요로 하는 측의 요청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 상급자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사실은 상부의 사업으로 하향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컨설테이션은 도움이 필요한 쪽에서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시작이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컨설테이션은 가끔 지식과 기술이 전문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볼 때 컨설테이션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 슈퍼비전과 비교를 할 때 컨설테이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측으로부터 요청되는 데 비해서 슈퍼비전을 행하는 상급자의 지시의 형식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컨설테이션은 행정적 권력 관계가 없이 수평적 관계로 이루어진 데 비해서 슈퍼비전은 행정적 슈퍼비전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직적 관계로서 시작이 되고 운영된다는 점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소진 나와 있네요. 번아웃 신드롬이 나와 있습니다. 자, 번아웃 신드롬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진. 번아웃 신드롬 그 내용에서는 여러분 보면 소진의 단계. 자, 여러분 보면 소진의 단계 보시겠습니다. 자, 소진의 단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거기 열성 단계, 소진의 단계 보면 열성 단계, 그리고 거기 저 4개의 단계로 설명했죠. 아래에 나온 거기다 중요 표시하셔야 되는데 열성 단계, 침체 단계, 좌절 단계, 그리고 무관심의 단계로 진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슈퍼바이저는 일선 사회복지사의 이런 소진 현상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과 보다 직설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지적 슈퍼비전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소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고 어떻게 하면 소진을 늦출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꼭 읽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진의 4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소진의 4단계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재정관리에서 예산의 원칙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소진의 4단계를 설명 안 했군요. 자, 정리해. 소진의 4단계. 소진의 4단계. 여러분 단순한 시험지에도 봐야 되니까 처음에는 참 열성의 단계. 그다음에 침체의 단계. 좌절의 단계. 무관심의 단계.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4단계 봐주시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재무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재무의 관리에서 예산의 원칙으로 전통적 예산의 원칙과 현대적 예산의 원칙을 적었는데 이건 이제 행정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유용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을 할 적에는 좀 다루기에는 좀 더 약간 벗어난 단지 교재의 편제상 목차를 달아서 전통적 예산의 원칙과 현대적 행정부 중심의 예산의 원칙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우리가 진행할 것은 바로 예산 편성 기법입니다. 예산 편성 기법. 자, 여기에서 예산 편성 기법에서 한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편성 기법. 예산 편성 기법은 4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조직관리 기법에서는 우리가 MBO에 또 퍼트에 또는 TQM에 QWL에 이런 단어를 봤습니다만은 예산 편성 기법에서도 당연히 한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품목별 예산. 품목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라인 아이템 버제트 시스템에서 LIBS라고 하는데 다음 연도 지출 항목을 다음 연도의 지출 항목을 나열한 후 지출 금액의 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이 바로 품목별 예산, 항목별 예산이 되겠어요. 품목별 예산, 항목별 예산입니다. 이 품목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증액주의 방식을 채택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어요. 품목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 편성에
예산 편성의 기초로 사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뭐 큰 조직의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예산 운영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품목별 예산, 그야말로 다음 달에 쓸 항목 쭉 나열하고 각각의 항목의 소요될 비용 쭉 정리해서 그거의 합을 통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 품목별 예산은 통제 기능이 강합니다. 통제 기능이 강하다. 그럼 나타나요. 쓰란 데 썼습니까? 또 쓰란 것을 그 예산,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썼습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 기능이 강하다. 회계자에게 유리하다. 라고 이런 말들을 쓸 수 있습니다. 회계자에게. 단순 엑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회계자에게 유리한 이러한 예산 편성 기법이라고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또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지출 항목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지출 대상과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예산 편성 방법이다.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으로 3번 중요 표시 나와 있죠. 첫째 줄 끝에 전년도 예산과 비교를 통해 평가되며 일정 비율의 증액을 기준으로 점증식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증액주의 방식으로 채택된다는 말을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 오면 특징, 통제 기능이 강하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품목별로 한다, 회계자에게 유리하다, 예산 통제가 용이하다, 유연남이 방지된다, 회계 책임이 분명하다, 사유 통제가 용이하다. 지금 통제 기능이 강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 봅시다. 더 보면 또 그러니까 신축성이 제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그런가 하면 성과주의 예산이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 퍼포먼스 버제트 시스템에서 PBS라고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과주의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을 최대한 세분화한 후 맞아요. 말단 조직선까지 세분화. 말단 조직선까지 세분화하는 거죠. 최대한 세분화한 후 세부 프로젝트의 단위 원가, 프로젝트의 단위 원가에 업무량을 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이 되겠어요. 세부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각각의 프로그램을 또 세부 프로젝트로 그래서 말단 조직선까지 사업을 세분화한 후 각각의 프로젝트별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으로 여기는 그야말로 업무성과 단위 조직별 프로젝트라고 하죠. 단위 조직별 성과 측정에 초점을 두는 예산 편성 기법이 되겠어요. 이 성과주의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단위 조직별 성과 편성의 합리성 또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과 측정에 초점을 두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 기능이 강하다. 꼭 관리자에게 유리하다. 관리자에게 유리한 예산 편성 기법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성과주의 예산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예산 과목을 사업계획별, 활동별로 구분하고 세부 사업별로 예산학을 표시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 기법. 핵심은 바로 그런 성과주의 예산, 성과 측정에 초점을 둔다는 거지요. 활동을 기능별, 프로그램별로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세부 프로그램 나누고 각 프로그램의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이다. 관리 기능이 강하다.
개별 항목들을 2번에 개별 항목들을 조직 활동들과 연계시킨다. 자, 우리가 그 구어체로 온다면은 말단 조직 선까지의 업무를 세분화하고 그 업무의 성과 측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이 성과주의 예산이 되겠어요. 예산 할당의 기준은 효율성에 두고 있다. 그래서 5번에 보면은 예산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강조한다. 관리자에게 유리하다라는 말을 설명했습니다.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통제란 단어는 LIBS 품목별 예산을 일반적으로 쓰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통제라고 전체 통제가 아니라 프로그램별 통제라고 나오면 프로그램별 통제, 관리의 개념입니다. 프로그램별 통제가 나오면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것을 별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별 통제가 가능하다는 말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기획 예산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획 예산, PPBS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 예산. 이 PPBS,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기획예산은 장기적인 플래닝,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버제팅 등을 유기적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그래서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이 되었습니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운용에, 편성에, 소위 편성, 운용에, 프로그램, 예산 운영에 통해서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효율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획예산이 되겠는데 기획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품목별 예산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증액주의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기법이 기획예산이 되겠어요. 그러면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종합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문제는 중앙집권하에 우려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선에서 활동하는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적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이런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기획예산은 기획 기능에 초점을 두지요. 기획 기능. 품목별 예산은 통제 기능, 성과주의 예산은 관리 기능, 프로그램별 통제란 말도 쓰면서 관리 기능. 그리고 기획기 예산은 기획 기능.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직의 기획자에게 유리한 예산 편성 기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쓴 걸 가지고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거기 기획예산, PPBS,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은 계획 중심의 예산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 즉 플래닝과 버제팅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봐야 프로그래밍하여 예산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하려는 기법이다. 기획예산 제도는 장기적인 기획 플래닝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 버제팅을 구체적인 프로그램 작성 플래닝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거기에 보시면 4번에 종래의 품목별 예산과 같은 점증주의 예산 결정 방법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말들을 점증주의 탈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획 기능이 강하다. 장기적 계획을 전제로 한다. 계획자에게 유리하다라는 말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장기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PPBS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은 여기는 단점을 봤습니다. 단점은 중앙집권하의 우려가 크다. 또 쓰든 않았지만 결과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과정이 경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그 PPBS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 쓸 것이 바로 영기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기준 예산. 영기준 예산은 제로 베이스 버제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영기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오는 거죠. 매년. 자, 이제 쓸까요? 전년도 예산에 관계없이 전년도 예산과는 무관하게 편성하는 기법으로 매년 새롭게 편성하는 예산 편성 기법이 영기준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기준 예산 매년 새롭게입니다. 매년 새롭게.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관련 없이 품목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바탕으로 하여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관계없이. 그리고 매년 새롭게. 바로 이 두 개의 문장은 영기준 예산을 편성한다면, 문제를 출제한다면 언제나 나오는 문장이 되는데, 이 영기준 예산은 분업적 성격, 전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참여를 그냥 강조라고 쓰겠습니다.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것을 분업적 성격이나 분업적 접근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참여를 강조하면서 증액주의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증액주의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장점은 PPBS 기획예산도 있고 ZBB 영기준 예산도 있지만, 그 공통점 속에서 매년 새롭게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전년도 예산에 관계없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그것은 영기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무슨 기능? 감축 기능을 강조하는 거죠. 감축 기능을 강조합니다. 감축 기능을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선셋노우라든지, 미국의 선셋노, 일몰법이라고 하죠. 또 그러면 시퀘스터라든지, 요즘 보면은 재정절벽, 미국의 이제 재정절벽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런 시퀘스터 또는 선셋노와 같은 것은 모두 영기준 예산과 관련이 있는, 모두 무슨 기능? 바로 이 감축 기능에 초점을 둔 이런 예산상 용어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교재를 보시면 거기 영기준 예산이 나와 있지요. 영기준 예산을 보시면 과거의 예산이나 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매 휴계년도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새로이 평가하고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이다. 2번의 첫째 줄 끝에 전 휴계년도 예산의 구애됨이 없이, 그렇죠? 전년도 예산의 구애됨이 없이 조직체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영기준을 적용해서 새로이 시작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는 기법을 영기준 예산이라고 합니다. 3번에 감축관리에 적합한 예산제도로 점증주의에서 탈피한 이런 예산이다. 4번도 역시 감축 기능을 중시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한다. 분업적 접근이란 말을 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PPBS와 영기준 예산의 구별을 했지만 여러분들 좀 봐주시고, 어떤 기획예산은 하향적인 데 비해서, 또 중앙집권적인 데 비해서 영기준 예산은 작은 규모에 관련 없이 크든 작든 간에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서 상향적, 분권적 이런 접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분권적 접근이란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에서는 하향적, 중앙집권적, 그에 비해서 영기준 예산은 상향적, 지방분권적이면 분권적 이런 접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기획예산은 개방체계, 거시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영기준 예산은 폐쇄체계, 미시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냥 해설 없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영기준 예산의 효용이나 영기준 예산의 문제점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특히 영기준 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기 보면 1번에 조직의 본 업무도 중요하지만 1년 내동을 만약에 자기들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조직은 사라지기 때문에 전 구성원이 본래의 조직 업무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자기 조직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는 또 다른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하다 관료들의 저항이 발생하기 쉽다.
그런 과정에서 또한 3번 소규모 조직은 사라지기가 쉽다. 이런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감축 기능을 강조하는 영기준 예산과 유사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예산상 용어로서는 선셋노우라든지 시퀘스터 또는 재정절벽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보충 자료로 같은 목록으로 보충 자료로 집어넣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정보관리와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